형과 누나가 8억 빚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평생 무시당한 막내가 단 3일 만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그는 5년간 비밀을 숨겨왔습니다. 그 비밀의 가치는 무려 300억 원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통쾌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무시당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가족 전체를 뒤집어 놓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속이 뚫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거든요. 윤재, 33살입니다. 그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면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말도 별로 안 했고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저 자리만 채우는 역할이었죠. 형이나 누나가 무슨 말을 해도 윤재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견을 내놓으려고 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32년을 살아왔습니다. 집안의 공기 같은 존재로 말이죠. 아니, 공기보다도 더 얇은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과 누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 윤석은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했고 누나 윤희는 구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 둘 자랑으로 입이 마를 정도였어요. 큰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고 딸은 안정적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늘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했어요. 윤석이는 이번 분기 실적이 어쨌고 윤희는 승진 시험 준비한다고 바쁘다는 둥. 그 사이에서 윤재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존재감 없이 그저 숫자를 채우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윤재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5년 전 치킨집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위치 선정을 잘못했고 경쟁업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빚은 2천만 원 정도 남았고 그걸 갚느라 몇 년을 허덕였어요. 새벽 배송 알바, 주말 대리운전,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에서 완전히 낙인이 찍혔어요. 능력 없는 막내, 걱정만 끼치는 애, 형이랑 누나 좀 보고 배우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는 대놓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형과 누나는 더 심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했고 비웃었고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윤재에게는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 했어요.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뭔가 말을 꺼내려 하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형 윤석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사업도 망쳤으니까 경제관념이 없다며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했어요. 누나 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뭘 알아서 의견을 내냐며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는 그저 숫자를 채우는 존재였습니다. 공기보다 더 얇은 존재감이었죠. 가족들은 윤재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명절 때 인원수 채우는 용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러갔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또 뭐 망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형은 회식 자랑을, 누나는 연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윤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윤재는 그저 실패한 막내일 뿐이었습니다. 형과 누나의 그늘에 가려진 부모님의 걱정거리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윤재는 늘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쯤이었어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을 못하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보증? 누구 보증을? 아버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친구 박 사장의 보증을 섰는데 그 회사가 부도났다고 했어요. 보증을 잘못 쓴 겁니다. 30년 지기 친구 박 사장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그 빚이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넘어왔습니다. 금액은 무려 8억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8억? 8억이라고?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 노후 자금, 그리고 살고 있는 집까지 모든 게 위험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버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셨어요. 다음 날 형과 누나에게 급하게 연락이 갔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보라며 큰일 났다고 전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형 윤석과 누나 윤희가 급하게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 회사가 부도났고 자기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미 연락을 해왔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집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에 가족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형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누나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8억. 그 엄청난 금액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보증을 서냐며 따졌습니다. 30년 친구를 믿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보증을 서냐고 화를 냈습니다. 누나도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8억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집을 팔아도 모자랄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30년 친구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박 사장이 연락도 안 받고 잠적했다고, 자기도 속은 거라고 변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만 닦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 집까지 모두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때 형이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는 솔직히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상환에 자기도 빠듯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집도 아직 대출이 5년이나 남았고 큰아이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간다며 변명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까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거기다 차 할부금에 아파트 관리비에 보험료까지 합치면 자기 월급으로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누나도 바로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다며 자기도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하고 반박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최근 직장에서 잘린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목돈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취업도 안 되고 있고 실업급여로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보증 잘못 서신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자기가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떠안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장남 운운하냐며 각자 형편에 맞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나는 시집간 딸이 무슨 돈이 있냐며 발뺌했어요. 남편 수입도 끊긴 상황에서 친정비까지 떠안으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형과 누나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지 그 책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번듯한 직장 다니고 안정적이라던 그 자식들이 정작 위기 앞에서는 이렇게 뒤로 빠지다니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울기만 하셨습니다. 눈물이 말을 새도 없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형과 누나는 계속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누가 먼저 나서면 손해라는 듯이 서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형이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윤재는 어디 갔냐며 두리번거렸어요. 어차피 걔는 돈도 없을 테니까 부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누나도 거들었습니다. 맞다며 자기 빚도 못 갚는 애한테 뭘 바라냐는 말을 내뱉었어요. 치킨집 망하고 알바나 전전하는 놈이 8억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며 비웃었습니다. 형은 윤재 이름을 가족회의 명단에서 아예 빼버렸다고 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자며 윤재는 노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재는 그 순간 부엌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형과 누나의 목소리, 부모님의 한숨소리, 모든 게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자기를 아예 노내로 치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차피 돈도 없을 거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고, 그런 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윤재는 부엌문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세게 쥐었어요. 그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형과 누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며 당황했어요. 윤재는 담담하게 처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누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순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 겁니다. 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윤재야, 네가 있었구나 하며 둘러댔어요. 방금 한 말은 그냥 한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신경 안 쓴다고, 익숙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뭘 해결하냐며, 8억을 어떻게 해결하냐며 비웃었어요.
누나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난하냐며 지금 상황이 장난 같아 보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알바비 모아서 8억을 구한다는 거냐며 100년 걸려도 안 될 금액이라고 비아냥댔어요. 하지만 윤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버지만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윤재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야, 윤재야, 장난 아니라며 형이 쏘아붙였어요. 네가 치킨집 망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고 덧붙였습니다. 알바 전전하면서 근근히 사는 주제에 8억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냐며 의심했어요. 윤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과 누나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 녀석 정신 나갔나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한 윤재가 아니었어요. 확신에 찬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이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 정신이 나갔나? 8억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도 동의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며 어차피 해결 못할 거라고 단정 지었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뭔가 하려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기대는 안 됐습니다. 5년 전 치킨집도 망했는데 8억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윤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미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뭔가 방법이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윤재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치킨집이 망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었어요. 빚도 있었고 자존심도 무너졌고 가족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 알바를 하면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고 책을 사서 독학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HTML도 모르고 CSS도 모르고 자바스크립트는 외계어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송 알바를 하고 오후에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어요.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틈틈이 코딩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알바나 하면서 근근히 산다고만 생각했어요.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게임이나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어요. 작은 외주 프로젝트를 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주고 50만원, 쇼핑몰 프로그램 수정해주고 100만원, 그렇게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3년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어요. 중소기업들을 위한 간편 회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복잡한 회계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죠. 기존 회계 프로그램들은 너무 복잡하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회계를 어려워했고
세무사 비용도 부담스러워했어요. 윤재는 이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는 혼자서 6개월 동안 개발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고 주말도 없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그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게임이나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자기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4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 몇 개 업체에 납품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50개 고객사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벤처캐피털에서 연락이 왔어요. 투자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윤재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투자 미팅이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벤처캐피털 사무실이었어요. 윤재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보여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줄근한 옷이 아니라 깔끔한 정장에 구두를 신었어요. 투자자들 앞에서 그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시장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고객사가 200개이고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내에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냐며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투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입니다. 투자 금액은 15억이었습니다. 지분 30%를 넘기는 조건이었어요. 윤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년간 혼자 버텨온 시간들, 가족들의 무시를 견뎌온 날들,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상장 전까지는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투자자들은 경쟁사들의 견제를 우려했습니다. 시장에 소문이 나면 대기업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가족들에게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는 비밀리에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5년 차, 지금입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50명이 넘었고 매출은 연 200억을 넘어섰어요.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을 시작했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곧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자산은 이미 100억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그를 능력 없는 막내로만 생각했습니다. 윤재는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후줄근한 옷을 입고 조용히 다녔어요. 가족들 눈에는 여전히 실패한 막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임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말입니다. 안건은 특별자금 운용이었습니다. 재무총괄이사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재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으니 8억 정도 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총괄이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표님 결정이라면 따르겠다고 내일 아침에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윤재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윤재는 회사로 향했어요. 판교에 있는 자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깔끔한 15층 건물의 한 층을 전부 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재무총괄이사, 기술개발총괄이사, 그리고 법무팀장까지 함께였습니다. 윤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8억의 빚을 떠안았다고 했어요. 이걸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위기에 처했으니 도와주고 싶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재무총괄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자금에서 빼내는 건 문제 없다고 했어요. 대표이사 대출 형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법무팀장도 동의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 가능하다며 서류 작업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이자는 시중금리로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3년으로 잡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 활용할 방법이 없냐고 했어요. 기술개발총괄이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부동산이냐고 물었어요. 윤재가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낡은 창고 부지라고 약 500평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술개발총괄이사가 주소를 받아 확인해봤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개발 계획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지역이 내년에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했어요. GTX 신호선이 지나가고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땅값이 최소 10배는 뛸 거라고 예측했어요. 지금 시세가 평당 300만원 정도인데 개발 후에는 3천만원은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500평이면 현재 가치가 15억, 개발 후에는 150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재무총괄이사가 감탄했어요.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다니 대표님 아버님이 복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윤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그 지역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땅이 그 개발구역 안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왔습니다. 윤재는 재무총괄이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재무총괄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발 예정 구역이라면 은행에서도 좋아할 거라고, 대출 승인이 금방 날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대표님 회사 신용도도 높으니까 금리도 좋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윤재의 회사가 아버지의 땅을 장기 임대하는 형식으로 계약하고 그걸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 돈으로 8억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개발 투자까지 하는 구조였어요. 법무팀장이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바로 진행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무시해온 막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5년간
아니, 평생을 참아온 시간들이 이제 끝날 겁니다. 기술개발 총괄이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가족분들이 정말 놀라실 것 같다고. 이런 반전이 또 어디 있냐고 웃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월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윤재는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처럼 후줄근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 파란색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윤재는 일 보러 간다고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보러 가는데 정장까지 입고 가는지, 혹시 면접이라도 보러 가나 싶었어요. 윤재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탄 차는 BMW 5 시리즈였습니다. 3개월 전에 구입한 차였어요. 하지만 집 근처가 아닌 회사 주차장에 세워뒀었습니다. 가족들이 보면 어떻게 샀냐며 추궁할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윤재가 BMW를? 설마 렌트카인가? 아니면 친구 차를 빌린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윤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임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류는 모두 준비됐고 은행 약속도 잡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윤재는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실적을 보여주고 담보로 제시할 땅의 가치를 설명했어요. 은행 지점장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을 가진 회사라면 대출은 문제 없다고 했어요. 연매출 200억에 영업이익률 30%라니 정말 훌륭한 회사라고 칭찬했습니다. 게다가 담보로 제시한 땅의 가치도 확인했습니다. 개발 예정 구역이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금액은 12억이었습니다. 8억은 빚 정리에 쓰고 4억은 개발 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었어요. 금리도 연 3.5%로 낮게 나왔습니다. 윤재의 회사 신용도가 좋아서 가능한 금리였어요. 윤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게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윤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연락을 취해놨습니다. 채권자 대표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8억을 일시불로 갚겠다는 제안에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7억 2천만 원으로 합의가 됐어요. 채권자는 빨리 돈을 회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사장을 찾는 것보다 확실한 돈이 나으니까요. 윤재는 즉시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8억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단 몇 초 만에 이동했어요. 채권자가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합의서에 서명이 완료됐고 법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채무가 소멸했어요. 집도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담보권도 모두 말소됐고 깨끗해졌습니다. 윤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형과 누나의 표정이 말입니다. 평생 무시하던 막내가 8억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얼굴을 할까요? 윤재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후 7시, 윤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누나까지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오늘 중으로 답을 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내일부터는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재가 들어오자 형이 비아냥댔습니다. 해결한다더니 뭐 했냐고, 8억을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큰소리 치더니 오늘은 조용하네. 역시 말만 번지르 했다고 비웃었어요. 윤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8억을 어떻게 구했냐고 따졌습니다. 누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불법적인 일을 한 건 아니냐며 의심했어요. 사채라도 썼냐고, 그럼 더 큰 빚이 생기는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윤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 은행 대출 계약서, 그리고 회사 등기 부등본까지 모든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어요. 서류들이 진짜 같아 보였습니다. 공식 문서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를 확인했어요. 8억 2천만 원이 모두 갚아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빚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자의 서명과 변호사의 확인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이냐고. 진짜 다 갚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서류를 번갈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은행 대출 계약서에는 12억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 회사 등기부등본에는 윤재의 이름이 대표이사로 적혀 있었어요. 윤재는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5년 전부터 IT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고, 지금은 직원 50명 규모라고 했어요. 투자도 받았고, 곧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매출이 200억이고 영업이익률이 30%라고 덧붙였습니다. 형과 누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 회사? 직원 50명? 매출 200억? 상장?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윤재는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립일은 5년 전이었고 자본금은 10억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낡은 창고 부지 말입니다. 가족들은 그 땅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물려받은 땅인데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창고만 있고 주변도 허허벌판이라 가치가 없다고 여겼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그 땅이 내년에 대규모 개발구역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GTX 신호선이 지나가고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약 15억 정도 가치가 있고 개발 후에는 100억도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까지 출력해서 보여줬어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5억? 100억? 형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 그런 땅이 있었다는 거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물려받았던 그 땅이 지금은 15억이 넘는다고?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땅을 담보로 12억을 대출받았다고 설명했어요.
8억은 빚을 갚는 데 썼고 4억은 개발 투자 자금으로 쓸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가 집안을 살렸습니다. 평생 무시하던 막내가, 능력 없다고 치부했던 막내가 8억 빚을 해결했습니다. 어머니가 윤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며, 정말 고맙다며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형과 누나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평생 무시해온 동생이, 막내가 집안을 구했습니다. 자기들은 뒤로 빠졌는데 말입니다. 돈이 없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변명했는데 막내는 8억을 단 3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야,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정말 미안해 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다며 동생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5년간의 무시와 비웃음이 그 한마디로 지워질까요? 평생을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그 세월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용서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과 누나는 윤재에게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뭔가 물어볼 때도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윤재씨, 이거 좀 물어봐도 될까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윤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윤재의 의견을 먼저 물었어요. 윤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수가 적었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 있었고 가족들이 그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윤재에게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회사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요즘 실적이 안 좋아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윤재 회사에서 IT 컨설팅 같은 걸 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윤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당황했어요. 왜 안 되냐고, 형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지불하겠다고, 정식으로 계약하자고 말했어요. 윤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형은 저한테 형제라고 생각한 적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해서 재취업이 안 되는데 윤재 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실력은 있는데 나이가 좀 있어서 취업이 안 된다고 윤재가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윤재는 역시 거절했습니다. 능력 있으면 공채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인맥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고 실력으로 뽑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누나는 섭섭하다며 가족인데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윤재는 답했습니다. 누나는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 있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나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윤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구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5년간, 아니 평생을 무시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형과 누나의 사과도, 부모님의 감사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다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아닐까요? 윤재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투명인간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지 않겠다고, 존중받지 못하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친척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까지 다 왔어요. 아버지가 윤재를 소개했습니다. 막내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직원이 50명이고 곧 상장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친척들은 놀랐습니다. 그 조용하던 윤재가요. 말도 별로 안 하던 그 애가요.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회사가 뭐라는 회사냐고, 매출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윤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회계 솔루션 회사고, 작년 매출은 2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0억? 저 조용하던 애가? 작은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성공한 거 아니냐며 칭찬했어요. 형은 대기업 다녀도 연봉이 1억도 안 되는데? 윤재는 회사 대표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고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집안 빚도 윤재가 다 갚은 거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가 다 해결했다고, 정말 대단한 아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8억이라는 큰 빚을 단 3일 만에 해결했다고, 집도 지켰다고 말했어요. 고모들이 칭찬했어요. 역시 막내가 효자라며, 형과 누나는 뭐 했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형과 누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큰아버지가 형에게 물었어요. 너는 대기업 다닌다며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형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형편이 안 됐다고만 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공무원이면 안정적이잖아. 왜 부모님 위기에 나서지 않았냐고 했어요. 누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해서 힘들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윤재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형이 윤재를 불렀어요.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윤재는 따라 나갔습니다. 형이 담배를 꺼내 물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히씨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 좀 챙겨줄 수 있겠니?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재는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도 요즘 회사에서 힘들고 돈도 빠듯하다고 했어요. 집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든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재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윤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지난 5년간, 아니 평생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윤재가 조용히 물었어요.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가족 모임에 가도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었고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형은 저를 무시했고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치킨집 망했다고 능력 없다고 했고 알바나 하는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집안에 위기가 왔을 때 형과 누나는 뒤로 빠졌어요. 저는 돈도 없는 놈이니까
부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족을 구했어요. 8억 빚을 갚았고 아버지 땅까지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은 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저를 가족으로 안 대했어요? 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각자의 책임은 각자가 지세요. 저는 더 이상 집안의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형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 관계를 끊자는 거냐고 물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제는 형제지만 더 이상 형이 저를 무시하거나 이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집안의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고, 평소에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윤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은 한참을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만 피워 올리며 말입니다. 자기가 동생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윤재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누나도 윤재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좀 이야기하자며 방문을 두드렸어요. 윤재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누나가 들어와 앉았어요. 동생, 미안해 하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나가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고, 동생을 무시한 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선을 그었습니다. 누나, 미안하다는 말은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를 동생으로 존중해주세요. 제 의견도 들어주시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세요. 저도 생각해 볼 테니까요.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지는 마세요. 윤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누나는 알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동생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들이 몰랐던 겁니다. 평생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능력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누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윤재의 회사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는 첫날부터 급등했어요. 공모가가 2만원이었는데 상한가를 치며 2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윤재의 지분 가치는 무려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30대 젊은 CEO의 성공한 스타트업 이야기로 말입니다. 경제신문 일면에 윤재의 사진이 실렸어요. 부모님은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막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집안의 자랑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다녔어요. 형과 누나는 이제 윤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의견을 물어볼 때도 존중하는 태도로 물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윤재가 중심이 됐습니다. 친척들도 윤재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섰어요. 성공한 CEO, 300억대 자산가, 집안을 구한 효자. 윤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 있었고 존중받았습니다. 그가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라던 것, 가족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제 그걸 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재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아버지의 땅은 개발이 시작됐고 가치는 150억을 넘어섰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이제 윤재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부모님은 막내를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윤재는 처음으로 가족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아닌 한 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말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시간들이 이제 보상받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